이번 대선 2030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저희가 수차례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후보의 청년 정책의 핵심은 이거다. 자, 하나, 둘, 셋. 해시태그 기본권 리을 이응 지읒 이응. 와, 큰일 났네.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게 뭐예요? 노 쇼미더머니입니다. 노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이거는 와, 이거 못 알아듣겠네. 아, 굉장히 거리감 느껴집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권 레알 중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기본적인 걸 보장하는 거잖아요. 예. 네. 최소한의 소득, 금융, 그리고 뭐 주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 지금 현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무상급식이더라고요. 네. 그때 국민의힘 정신인 한나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되게 반대했지만 지금은 다 기본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 쇼미더머니. 이거 프로그램 이름 아니에요? 프로그램 이름 말고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게임 해보시지 않나요? 스타크래프트. 네. 거기서 보통 이 쇼미더머니를 치면 공정하지 못하게 치트키를 써가지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저희 많은 청년들이 지난 5년간 불공정이라고 느꼈던 조국 사태라든지 부모의 어떤 불법 기득권 차스 이런 것들을 써서 많은 청년들이 아픔을 느꼈거든요. 이번에 저희 윤석열 후보의 공약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약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배경에는 이 공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공정이다. 그래서 공정.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 만들겠다라는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에 하겠습니다. 아직도 가부장제 사회 구조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이 그걸 뚫고 넘으려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부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여성가족부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필요가 없다. 솔직히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차별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남성들도 차별 있고 다양한 가족관들이 많아서 젠더들이 많아서 근데 군대 문제가 그냥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군대 가는 거예요. 결국 여성가족부를 설립한 이유 자체도 낮았던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맞추는 게 목표지 그걸 넘어서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을 잘 맞추는 그런 개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여가부 폐지가 젠더 이슈의 대표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가부 폐지, 이 한 줄 공약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이대남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고 봐야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저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발언을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좀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것이 어떤 성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기에 여성이기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개편하겠다. 그럼 기존의 여가부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매우 정치적인 구호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특정 어떤 성에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격차는 존재하잖아요. 시간당 임금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임원의 비율도 차이가 나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비율도 여성이 현격히 작죠. 근데 이런 현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격차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성이 영향이 적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 내야 되는데 그런 결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꼭 성별 차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한국 사회는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연령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좀 강화해서 평등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로 일단 성평등 가족부나 아니면 평등 가족부 이렇게 바꾸자. 2030 남성 표심의 양 후보다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필자를 위한 공약을 또 내놓았는데 이게 보면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후보 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 똑같네요. 이거 이제 공통된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군복무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군 제대 장미영에게 이게 유명한 거 아닙니까? 청약가점 5점. 토론회에서 나왔던. 안철수 후보한테 좀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신 호봉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어떤 젊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희생에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인정해줬다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아주 차이가 좋네요. 훈훈합니다. 예. 뭐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거. 병사 월급 올리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상해주자는 주장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이 먼저 공약하긴 했습니다. 며칠 빨리 났죠? 한 17일. 17일 뭐 빨랐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0며칠 좀 빨랐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라고 하는 어떤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꼭 예를 들면 청약 가점이어야 되는가, 아주 치열한 어떤 등수 게임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몇 등을 앞당겨준다, 이렇게 굳이 보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주택 청약에 대해서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가점제 100%로 갔는데 이것을 추첨제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점제로 가서 그 가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원천적으로 봉쇄된 건 아니라는 점, 추천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사 월급 200만 원이면 뭐하러 징병제를 하냐. 이거 좀 잘 정리해서 모병제로 하는 게 낫지 않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2027년 정도로 맞추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해에 한 8,500억 정도가 더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병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엄청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아니고, 병사, 용사 월급이 월 2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하사, 뭐 부사관이라든지 장교의 맞춰서 봉급도 점차적으로 인상된다고, 그런 게 다 녹아져 있는 정책인 거니까요. 항상 이제 이런 방송이나 언론 보면 이대남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대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투표율은 또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이대녀를 위한 우리 후보의 필살기 정책들이 있습니까? 후보께서 가다실 구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죠. 여기 대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보험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고요. 여기서 다 여성 청년 정책, 물론 남성에게도 해당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좀 그거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무료로? 확대 적용해서 그 남성들도 그렇고 청소년 여성까지는 지금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확대하자는 거고. 근데 저는 많이 알려진 정책은 아닌데 좀 연대관계 등록제라고, 좀 말이 어려운데 연대관계 등록.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동거를 하는 2인이 있다고 치면 1인 가구 1인 가구로 인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정책에도 접근이 어렵고,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다쳤을 때도 응급실에 가도 사실은 보호자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관계 등록제가 제도화되면 이 동거로 살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2인 가구로 인정되게 되고 보호자 역할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요즘 사실은 꼭 결혼을 해야 같이 산다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남성에게도 적용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에게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하면 박지원 씨가 불꽃 추적단이라고 N번방 문제를 풀었던 그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 풀겠다고. 전 이거 할래요. 2억 이상 빌리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못 갚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그냥 임대 살면서 그냥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언젠가 돈이 많이 모였을 때 은퇴를 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귀농을 한다던가. 내 집 마련 좋긴 한데 그만큼 큰 빚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임대주택은 결국엔 제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빚을 많이 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한 다음에 내 집이라는 그 안정감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평생 그 자리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발전하고 소득도 높아지고 내 자산 가치도 높아지고, 그래야 제가 이세가 생겼을 때도 더 안정적이게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후보들은 자, 청년 주거 정책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판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의 주택 정책의 경우에는 첫 번째 분양받는 사람이 그 시세 차익을 몰빵받는 방식이에요. 시세 차익을 전부 가져가는 이런 식인데,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그것과 달리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분양자가 만약에 1억의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두 번째 분양자도 1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분양자가 처음에 5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다 5억을 가져가지 않게 해서 4억을 남겨두었다가 두 번째 분양자에게 다시 1억, 세 번째 분양자에게 다시 1억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고르게 분발. 그러니까 첫 번째 분양자한테 이득이 아무리 많이 나도 네네. 지정된 퍼센트씩만 갖고 가게 하자. 네, 맞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세요. 원래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강한 것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계속 이 처음에 발표했던 것 다르게 공공임대보다는 공공의 분양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점유율을 더 확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원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가의 20% 정도를 확보를 한다면 나머지 80%는 국가가 저리로 장기로 이제 지원을 해줘서 사실상 원가의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주거의 안정을 이제 신경 쓰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거는 주거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자산 가치도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대중들의 정서를 보면 약간 윤석열 후보의 방향성과 좀 부합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욕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데 되려 네. 이제 청년층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 청년들 중에 80% 이상이 이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주택을 공급해오고 있지만 그 청년층의 세입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빌려 살고 있는 청년들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좀 김용태 최고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주택 140만 호 중에 80만 호가 임대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분양형만 한다는 게 아니라 임대형까지 하겠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임대주택 관련돼서 어떤 정책 갖고 있습니까? 저희도 공공임대주택을 50만 호를 또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거 약자층을 위해서 저희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보면은 32만 호, 뭐 30만 호,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게 서울에 국한된 거잖아요. 저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수도권 30만 호라고 해서 수도권이요? 아, 조금...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할 때 신도시 3기를 포함해가지고 과천이라든지 광명 시흥지구라든지 역세권 그 개발 새로운 신도시들을 개발해서 그 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겠고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서울에 국한되어 있던데요. 32만 호. 말하신 대로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순으로 공급하는 양이 32만 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주택을 부수고 공급하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공급이라고 하면 그런 공급을 말하는 거고. 또 어딜 재건축합니까? 기존에 원주민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김포라든지 내곡이라든지 용산 등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적률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도 더 높이 짓게 하겠다. 알겠습니다.